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대요. 71세 박순덕 씨는 명절날 며느리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35년 교직, 3억 원 지원, 10년 동거. 하지만 그녀가 받은 건 창문 없는 작은 방과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는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대요. 어머님도 그럴만하시잖아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며느리 강지혜가 박순덕 씨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순덕 씨는 그때 부엌에서 송편을 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흑임자 송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빚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직 이곳이 집이라고 믿고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듣고 계세요? 우리 엄마 말씀이에요. 이젠 좀 독립하셔야 한다고요. 순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뒤에는 아들 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였습니다. 인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편 찌는 김이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가 원룸이든 구해드릴게요.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스불을 껐습니다. 박순덕, 71세,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도남동 작은 주택을 샀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로 모든 것이 빠져나갔고 남편은 8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간 순덕 씨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 키워줘. 우리 아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줘. 그래서 순덕 씨는 도남동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판교 신도시 45평 아파트 계약금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도 같이 사세요. 방 하나는 엄마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순덕 씨는 판교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순덕 씨에게 주어진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려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고 침대 대신 접이식 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어머님, 일단 여기 쓰세요. 나중에 더 넓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손녀 서연을 돌봤습니다. 학교 등하교, 학원 픽업, 간식 준비. 며느리가 SNS 촬영과 쇼핑몰 운영에 바쁠 때 순덕 씨는 서연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규칙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녁 6시 이후엔 부엌 사용 안 됩니다. 어머님, 거실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서연이 친구들 오거든요. 그렇게 순덕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 6시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엔 남은 반찬으로 혼자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소식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덕 씨는 흑임자 송편을 찌다가 며느리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덕 씨는 작은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 플라스틱 서랍장, 접이식 매트리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순덕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순덕 씨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7시가 넘자 며느리 지혜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순덕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안 하세요? 순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식사는 각자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삐지신 거예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순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순덕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 나가야 되는 거 맞지? 엄마, 맞으면 맞다고 해? 애매하게 하지 말고.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도 편하게 혼자 사실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누가 불편해? 나? 아니면 너희? 순덕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내가 이 집 살 때 내가 얼마 보탰는지 기억하니? 엄마, 그 얘기 왜 꺼내요? 3억. 내가 아버지 남긴 돈이랑 도남동 집 담보 대출로 만든 돈이었어.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같이 살아요. 방 하나는 엄마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갈게. 순덕 씨는 플라스틱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시게요. 응, 내일 나갈게. 그날 밤 순덕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감당하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연락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훈. 30년 전 순덕 씨가 가르쳤던 아이였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집에서 자랐고 자주 결석했습니다. 순덕 씨는 그 아이에게 몰래 도시락을 챙겨줬고 겨울엔 낡은 패딩을 사서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어느 겨울밤 순덕 씨가 퇴근길에 쓰러졌을 때 119를 불러준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5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춘천 실버인권센터 센터장 김도훈.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훈아, 나 순덕쌤이야. 혹시 연락 가능하니?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순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지내. 나중에 연락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씨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응. 손녀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응. 서연아, 할머니, 이제 나가서 살아. 아, 그래. 잘 가. 서연은 그대로 현관을 나갔습니다. 순덕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순덕 씨는 역 근처 고시원을 잡았습니다. 월 35만 원. 방 크기는 1.5평. 그날 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 가족이 작아지니 더 따뜻해졌어요. 순덕 씨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도훈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아이가 지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도훈아, 사실은 그런데 순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SNS 뒤편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정말 잘못된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김도훈은 춘천으로 순덕 씨를 데려갔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주택에 방을 마련해 줬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훈은 법률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SNS,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혜와 친정어머니 강미숙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12억짜리 땅 놓치지 마. 시어머니 치매 진단서 받아내.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멀쩡하면 만들어. 정신과 데려가. 기억력 테스트 유도해. 대화 내용은 명백했습니다. 친정어머니 강미숙은 순덕 씨 명의로 된 도남동 땅이 재개발로 12억 원 가치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땅을 손에 넣기 위해 며느리 지혜를 조종했던 것입니다. 순덕 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을 아들로 지정하고 결국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피해자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순덕 씨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훈은 이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3억 보탠 시어머니, 창문 없는 방 10년 친정어머니 재산 노려 쫓아내기 시도.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3억 받아놓고 창문도 없는 방에? 진짜 악마는 친정어머니였네. 12억 땅 때문에 시어머니 치매 만들려고? 이건 범죄다. 며느리 지혜가 협찬받던 브랜드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SNS는 폐쇄됐고 쇼핑몰은 문을 닫았습니다. 강미숙은 사기 및 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처벌은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순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다시 돌아와. 하지만 순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내 삶 살아. 엄마,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서연이한테만큼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대로 가르쳐줘. 가족이 뭔지, 사람이 뭔지. 민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꼭 그럴게. 순덕 씨는 지금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김도훈 센터장이 마련해준 주택에서 은빛 쉼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노인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상담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43명의 어르신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순덕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도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순덕 씨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선생님, 이 맛은 정말 안 변하네요. 그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저는 그때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는지 후회돼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것들
이제야 생각나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순덕 씨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할머니에게도 할머니 삶이 생겼거든. 내가 정말로 할머니를 보고 싶다면 언젠가 춘천으로 와. 할머니가 차 한 잔 대접할게. 사랑해. 서연아. 순덕 씨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순덕 씨의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엔 별이 보입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고 그 옆엔 옛 제자들이 보낸 손편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순덕 씨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름을 가진 존중받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이란 이름 아래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은 언젠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순덕 씨처럼 떠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으셨을까요? 조용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